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 인차이나 포럼 국제 컨퍼런스 한중 전문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와 한중 관계 진단, 그리고 한중 FTA, 인천 중국 지방교류 탐색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한중 전문가 대화를 진행해 주실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술원 원장님과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럼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장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 대화는 여러분께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12시 반을 맞춰서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되었지만 시간 조절을 최대한 잘 하고 저의 말을 최대한 중간중간에 좀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격변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많이 믿어왔던 모든 그 국제 질서와 가치관과 신념과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질서에 대한 그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한 번도 그 중단이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점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천광역시와 저희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는 이 인차이나 포럼은 항상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이 컨퍼런스의 이 첫 세션을 가장 의미 있고 필요한 내용으로 채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과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 중국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에는 이러한 한중 교류에서 초반부터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에서는 먼저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들어와서 동아시아의 서로 간의 교류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의 특징, 변화, 좋은 점,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천의 역할, 인차이나 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의 특징은 우리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역할을 이번 포럼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서포터즈도 있고요. 우리 그 공모전에 해서 오후에 그 수상한 청년들의 발표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많은 청년들이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미리 다 읽고, 그리고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전문가분들께, 이 패널분들께 제기하는 질문을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께서 답하시면서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럼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에 계시는 마화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 교수님은 중국 티엔진 사회과학원에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한중 지방 교류를 일찍부터 현장에서 개척하고 일구어 오셨고, 티엔진 사회과학원 사무처장으로 퇴직하시고 현재 군산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현재 성균관대에 계신 짱무후이 교수님,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국제관계에 대해서 한중일 사무국에서도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많은 교류를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한중 교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장이자 또 전통 있는 잡지인 중소연구 편집장이신 민기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긴식 교수님도 현대 중국학회 회장을 하시면서 저희 인차이나 포럼과의 협력을 특히 더 긴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서울대학교의 이현태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한중 경제 관계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중요한 책을 쓰거나 또 번역해 주신 김태연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김태현 교수님도 현재 현대 중국학회 부회장으로서 저희와 긴밀한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한양대학교와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몇 년째 계속해서 저희 인차이나 포럼에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 세계 질서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기식 교수님께서 이러한 국제 정치의 맥락 속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약 3, 4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의 기조연설 등 우리 다이빙 대사님의 말씀 등등 이미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전환기 국제질서 변화의 5가지 양상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추락하는 것이죠.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종식이 되고 다극체제가 등장했다. 결국 우리가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순화해서 얘기하지만은 제국의 몰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충돌과 혼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떨어지면서 중국, 유럽, 러시아, 인도 또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이렇게 변동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첫 번째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세계화의 전제 조건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무역과 상호 투자는 안정적으로 갔던 것이 그동안 WTO 체제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게 붕괴된 거죠. 정치와 경제가 연동이 되고 안보와 경제가 연계되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를 활용을 하고 경제적 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국제 질서,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정치에 종속이 되고 동시에 다국적 기업은 무차별적으로 다른 나라에 공격을 하는 그런 이중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21세기판 약육강식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의 위상이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엔이나 WTO 같은 국제기구, 자유무역 체제를 지탱해 주었던 이 체제가 약화되고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혼란과 충돌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기존의 제도가 유효성을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제도는 약화되고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미국, 신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충돌이 가장 명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미국과 중국만의 충돌은 아닙니다. 각 행위체가 새로운 질서의 규범을 만드는 행위자로 등장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건 아니지만 한국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규격 표준화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이거 행위자로서 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제도가 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혼란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등장했던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이제 저성장 시대, 만성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약자를 먼저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용의 사회는 이미 사라지고 자국 우선주의와 극우 세력이 준동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등장도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우경화의 양상은 글로벌 경제의 만성적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불황형 극우의 준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국 우선주의 또 애국주의로 포장된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문명의 충돌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역 간, 국가 간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네 번째 요인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신고립주의 그리고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 이것이 새로운 공동의 적을 만드는 과정, 종교를 이용한 타겟을 만들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신문명 충돌에 가까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치 민주주의에만 집착하는 정당 정치, 경제적 평등이 포함된 민주주의 내에 중요한 가치인 평등을 부정하고 정치 민주주의만 강조하는 이런 정당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 이것이 정당 정치의 붕괴와 더불어서 각 국가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군사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군사비 증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사비는 전 세계적으로 2조 7천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는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입니다. 이런 군사비의 급격한 충돌은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정리한 5가지 국제 질서 세력 전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제국의 몰락 과정과 새로운 제국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15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세력 전이가 16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이루어졌고 단 4번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의 몰락, 소련 해체는 전쟁이 없이 그냥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제국이 바뀔 때에도 같은 앵글로색슨족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이게 중심이 옮겨간 겁니다. 이때 두 나라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갈 때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몇 가지 4번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 자각을 하고 경계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말씀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매번 박수는 그 마음만 받고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같이 많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이현태 교수님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5분이죠? 5분보다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앞에서 맹규식 교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가
확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요즘에는 약화되는 역사적 맥락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는 자유무역 투자 질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탈냉전과 WTO 출범을 거치면서 세계화의 어떤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최근 흐름은 그거와 굉장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화의 역행이. 첫 번째는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뭐 지금 바로 발생한 현상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7년, 18년에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유무역이 악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전면화되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히려 약간 순한 맛이었다 할 정도로 2기 행정부는 트럼프 2기는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본인이 세웠던 자유무역 경제 질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게 쉽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조차도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비판해왔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강력한 산업 정책, 수출 규제, 자국 시장 보호 이런 정책들을 그동안 미국이 앞장서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은 오히려 미국이 앞장서 그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다른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 내 투자를 강요하는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미중 디커플링과 기술이 양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은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은 경제와 아까 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안보의 논리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동시에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같은 동맹국과 공급망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내수를 강화하고 RCEP이나 1대1로 그리고 브릭스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경제 연대를 통해서 미국발 외부 압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으로 이렇게 양분화되면은 전 세계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두 개의 기술이나 두 개의 표준, 두 개의 블록으로 분절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선택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계화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성과 회복력이 가치 사슬의 재편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지역 기업들은 미국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혹은 탈중국 전략을 추진하면서 생산 거점을 아세안으로 옮기고 있는 다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화되면서 아시아 내부에서 역내 무역과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좀 분절화되고 있고 지역화가 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지역 단위의 세계화로 변화하는 양상의 GVC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경제안보 중심의 무역체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과 투자, 자본 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효율성에 의해서 설명이 됐지만 이제는 안보 논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등을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나 아니면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식량 같은 것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효율성보다는 안보적 입장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시장 논리와 안보 논리가 불완전하게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기업과 국가는 굉장히 불확실성,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네 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유지적 세계화가 약화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제도적 규범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굉장히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현재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예, 그래도 너무 계속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계속 박수를 많이 꼭 이렇게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김태연 교수님께서 현재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팽배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존의 일종의 어떤 미덕처럼 여겨졌던 다문화를 포용한다라든가 어떤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점차 적대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혐오가 이제 번져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어떤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민족 간의 갈등 당연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혐오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도 이제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 간의 각자의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안보라든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경쟁력의 일부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여겨졌던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어떤 재산의 문제, 어떤 그 서로의 그 경쟁 그리고 이제 분쟁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함께 어떤 대면하고 있는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AI라든가 어떤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존의 문제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AI가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이제 하는 질문이 그럼 인간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누구나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빠른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 어떤 각국의 어떤 그 경쟁력을 쏟아 부어서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기술의 문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에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실존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그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뭘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이제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 내가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런 그 고민들에 빠지게 만드는 더 나아가서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된다면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존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나의 뇌는 어디까지가 나의 뇌인 거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경계가 흐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와 혼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와 정치가 원래는 많이 분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무너지고 갈등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전면적 복합적 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불황형 극우가 생겨나고 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각 사회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그 혐오와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포용이나 이러한 질서나 가치관들이 굉장히 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약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황이며 문화라는 것이 사실 저도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건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문화 너의 문화가 고정된 것으로 천년만년 영원한 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서로 흐르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문화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문화는 계속 서로 흐르면서 영향을 좋은 쪽으로 주고받고 있고 그러므로 나의 문화 너의 문화를 가지고 경계를 만들고 싸우고 우월함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김태형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시대에 더더욱 아이러니하게도 문화가 오히려 안보와 직결되면서 갈등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좀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AI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많은 점 속에서 사실은 우리 한중일,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은 공통의 위기, 공통의 실존 위기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혼란과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함께 좀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중 관계의 성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장무호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으로서 오늘 일단 그 중국어로 발표하겠습니다. 非常感谢这个人. 네, 먼저 인천연구원의 초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 주최 측과 먼저 사전에 소통을 했었는데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협력 모델과 그 유럽 모델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오늘 말씀할 내용들도 여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관계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관계를 보면 한중일의 협력의 개념은 사실 90년대부터 한중일 3국은 이웃 국가로서 민간 기업 또는 비즈니스라든가 경제 행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류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협력이라는 개념은 정부 간의 협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면의 협력이라고 한다면 한중일의 본격적인 협력은 1999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개국의 비공식적인 조찬회 형식으로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상들이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약적인 발전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입니다. 한중일 3개국의 정상회담이 독립적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독립적인 제도로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비약적인 발전 단계는 바로 2021년도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한중일, 중한일 협력사무국인 TCS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 사무국은요, 큰 사무국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설기구입니다. 한중일 간에 유일하게 상설된 기구이고요. 그리고 한중일 3개국의 협력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30년간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한중일 협력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인 발전을 이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중일 협력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의 각 지역을 보면요. 유럽은 유럽의 모델이 있고요. 남미는 남미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모델이 있고요.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중일로 돌아와서 본다면 3개국에도 한중일 모델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주로 정치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을 하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2차 대전의 교훈을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통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상향식, 버튼업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에서부터, 기업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3개국의 교류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민간의 협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중일 간에도 바로 이러한 바텀업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중일의 협력은 위기 자극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3개국이 공동의 외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3개국의 정부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1999년도에 첫 번째 비공식적인 정상회의는 그 당시에 19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협력도 본격적인 그 최초의 협력도 금융위기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정상회담 기제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개최가 된 것이죠. 2008년도에 이렇게 이 메커니즘을 출범하게 된 것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금융 분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전에는 유럽이 가장 큰 협력 파트너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와 채무위기에 처하면서 한중일 3개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내부의 무역 시장을 확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3개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한중일 3개국은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한중일 간에는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자극형 모델은 장점도 있는데요.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요.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3개국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3개국이 굉장히 강한 동력을 가지고 협력을 하지만 그 위기가 해소가 되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중일 FTA가 협상을 시작하면서 사실 17년, 18년 이후에는 협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의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국에서는 3자 간 협력을 얘기할 때는 주로 한미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텐데요. 하지만 중일한 협력은 미일한 협력과 대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일한 협력은 주로 안보,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이 집중되어 있겠습니다만 중일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먼저 비정치적인 또는 약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좀 더 친민적인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공공위생이라든가 인문, 교류, 문화, 관광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존재감이라든가 지명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하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일 협력과도 저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협력의 다자성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일한 협력은 3자 협력입니다. 국제관계 연구에서 보면 3개 또는 3개 이상의 국가가 교류를 할 때는 다자 체제가 됩니다. 양자가 아니라 다자가 됩니다. 다자와 양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성격의 차이점을 본다면 다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포용적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활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체제에서 두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양자 간의 이런 갈등이 다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다자 협력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있을 때, 또 태국과 미얀마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3자 협력 체제를 살펴보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가 있는데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일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16년도에서 17년도에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한 간의 사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역 갈등이 있었죠. 한일 간에. 그래서 양자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3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제적인 문제 또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양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한일이든 아니면 뭐 한중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이런 3자 협력 모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3자도 중단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성숙된 다자간 관계일까요? 아니면 양자 관계의 하나의 연장일까요? 연장선일까요?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향후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3개국이 외부의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3개국의 협력은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3개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한중일 3개국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무역에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3자 간의 FTA 협상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점이 가장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원래 마화 교수님은 인천연구원과 함께 동아시아 문호도시 포럼도 진행하시는 등 초기부터 한중 교류 협력을 굉장히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한중 교류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지만 오늘 저희들의 여기에 오신 분들의 그 시간을 위하여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겠다고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발언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다시 한국 패널 분들로 넘어가서 이 동아시아의 특성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한국 전문가분들께서 약 2, 3분 이내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민기식 교수님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한중 관계는 역사만큼 복잡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데올로기를 걱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교류할 때도 그러고 지금까지도 뭐 중국의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와 체제가 완전히 다른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양국 관계에서 이렇게 국민들 상호 간에
불신이 높아졌을까? 이것은 수교 당시에부터 우리가 매우 기능적으로 접근한 후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92년에 중국을 어떻게 봤냐면 좋은 친구라고 보기 이전에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 정치 제도의 차이 이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능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로 중국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고 경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와 경쟁 관계가 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사드와 겹치면서 이제 우리는 중국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기능적 접근을 했던 것. 그래서 서로 정체성과 역사, 문화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가 됐던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몸으로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지 개인화된 언론 환경이 극단적으로 이것을 부풀려서 상업화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악화된 것인가? 그러니까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나쁜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거품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원인 중에 이렇게 기능적 접근 이것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대 우리가 그 한중뿐 아니라 我们不仅是韩中两国的关系了，人和人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거나 중요하다고만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나가고 그러려는 노력을 다소 소홀히 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관계가 취약해질 수도 있고 갈등이 더 좀 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봤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현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한중 경제 관계는 수교 이후에 굉장히 한 30년 동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정복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그래도 이 고기술 중간재를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걸 중국에 공급을 하고 중국은 그걸 활용해서 최종재를 조립해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양국이 윈윈하는 구조였고요. 그럼 무역 측면에서는 그렇고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서 올랐던 생산 비용을 중국에서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 중국 내부의 기업에 공급하거나 역시 대세계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왔고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최첨단 중간재에 대한 중국 현지 내 공장 운영이라든가 한국에서의 중국 대중국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뉴스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과 SK 공장에 설비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마다 미국의 건건당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미국의 압박은 중국을 전반적으로 겨냥하면서도 중국과 그동안 경제관계를 맺었던 여러 국가들에도 강요를 하는 중국에 대한 협력을 상당히 꺼려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우회하는 우회 수출을 막고자 또 미국이 여러 가지 고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큰 도전이긴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중국 내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더 이상 저우보가 같이 제조업을 생산하거나 이런 국가가 아니고 이미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상층부로 접근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대등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많은 제조업 생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에 의한 결과고 그게 역시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더욱더 거기에 매진하게 된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의 고부가 가치 중간재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가 이로 인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역시 중국 내부의 요인인데요. 중국의 경제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과잉산생 문제가 되고 투자는 많이 해서 생산은 많이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죠. 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산업들이 공동화되고 고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한국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역시 이런 양상은 제3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2월에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갔는데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전기차 생산 공장을 2022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굉장히 잘 팔았는데요. 최근에 비아디가 공장을 세우고 비아디가 수출을 강화하면서 현대자동차의 EV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비아디와 체리 같은 중국 기업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전체의 산업과 기술의 부상이 굉장히 한국으로선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즉 옛날에는 완전히 상호 보완적이고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기에 있고 그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박도 있지만 중국 내부의 기술 진보와 성장 이런 것들에 더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 세션의 마지막으로 김태현 교수님께서 문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중일은 사실 이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워낙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까 민기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잘 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것이 오늘날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화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국가 경쟁력, 어떤 산업적인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역사 갈등, 이제 문화 갈등의 이제 양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막연한 우리가 뭔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가 우리가 틀린 거지?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제 순간들이 자꾸 오는데 특히 이제 그때 우리가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국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가장 진입장벽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사회 시스템이 다르다. 정치 시스템이 다르고 사회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점. 그거에서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을 이해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진입장벽처럼 하나의 높은 문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면적인 그리고 좀 더 수월한 이해에 어떤 하나의 걸림돌이 이제 되어 왔다. 결국 이제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어떤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우리가 어떤 그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어떤 공통의 어떤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들의 경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저성장의 어떤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누가 더 먼저냐 뒤냐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 뭐랄까 저취업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이제 빈곤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혐오로 이제 가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신들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함 이제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라기보다는 함께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서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국가의 이해,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어떤 그 큰 틀에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의 현실에 기반해서 나와 함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본다라는 시각으로 이제 대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밑으로부터 이루어진 측면이 많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또 많고 위기가 있을 때 더욱 한중일은 때로는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기도 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동시에 그런 위기가 좀 약해지고 나면은 다시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이런 또 단점도 있었다. 그리고 한중일의 관계는 다자적인 관계 인데도 다소 특이하게 한중, 중일, 한일 이렇게 양자적 좀 갈등이 생겨났을 때 한중일이라는 다자 관계조차도 약해지는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런 한중일의 협력은 더욱더 다자적 관계의 장점을 살려나가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점점 경쟁 관계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는 틈새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는 서로 다른 게 당연할 텐데 한국과 중국은 역사와 문화가 다소 어떤 부분은 겹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슷해야 되는데 왜 다르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을 하고 다른 한편 함께 처한 공통의 위기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션인데요. 원래는 다들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질 듯하여 죄송하지만 아까 한번 발언을 생략해 주신 마화 교수님께서 한번 이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른 분들께서는 제가 질문을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발언을 한중 관계의 미래 그리고 인천의 역할 이런 부분을 함께 합해서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앞으로의 동행을 위해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화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태현 교수님께서 그 문화적인 상호 이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김태현 교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양국 간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정학적 관점, 경제통상 관점, 그리고 국가 안보 등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의 문화적인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맺어왔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양국은 공통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은 양국의 문화적인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편리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지만 근대화 100년에 걸친 근대화 과정에서 양국이 그 직면한 상황 달랐고 직면한 문제, 양국이 선택한 그 성장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양국의 영향 혹은 그 전 세계로 받던 영향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서 양국은 다른 문화적인 심리,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양국의 공통된 문화적인 배경만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양국의 현대 문화를 이해한다면 때로는 그 오해와 편견을 낳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산의 진면목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그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에는 높고 낮음, 그리고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태도로, 평등한 자세로 상대방의 문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중 양국 국민은 모두 문화민족주의 그리고 그 문화적인 자만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두 번째이고요. 셋째,
문화적인 이해에 대해서 양국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중국 분들이 뭐 한국의 뭐 이런 점이 중국과 다르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뭐 저런 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런저런 면이 한국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단순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 양국 문화는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 같은 가운데 다른 점, 그리고 다른 가운데 같은 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중국과 서양의 그 문화의 차이점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해야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 우리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인 상호이해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통의 역사적인 기억을 모색하고 공통의 사상적인 자원을 발굴하며 공통의 문화적인 가치를 모색하고 공통의 인문 정신을 육성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양국 국민들이 더욱 깊은 역사적인 안목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 원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문화 배경도 있지만 사실 근현대 경험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서로 알고 이해하자. 서로를 평등한 태도로 문화적으로 대하자. 상대방의 문화를 중국은 이래, 한국은 이래라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그렇게 사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자. 그리고 사실 생략해 주신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물질적 이익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말씀도 사실은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일관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함께 공동의 인문정신,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민규식 교수님께 우리 인하대 팀이 한국이 이러한 그 세계적인 급변 속에서 한편으로는 기술적,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 등 그러한 외부에 대한 의존도도 또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제3의 길은 있을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모후이 교수님과 마화 교수님께 우리 이화여대 또 후단대에 있는 그 여명과 국민대팀, 연대팀 등이 질문을 한 것은 이러한 한 북극 항로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만을 넘어서 전략적 협력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사실 한국과 중국 간의 청년들 사이의 교류가 점점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더더욱 확장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김태연 교수님께 동덕여대팀과 국민대팀이 서로 간의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확실히 점점 호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기도 하는데 어떻게 교류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서로 호감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을 이제 원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확산하고 그러려면 청년 세대가 어떻게 문화 교류를 해나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예,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 3, 4분 정도씩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기식 교수님부터 답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부부도 싸우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싸우죠. 국가 간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갈등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쟁의 요소도 될 수 있고 경쟁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배는 항구에 있어도 모든 바람이 위험하다. 그러나 갈 방향이 정해진 배에게는 바람은 순풍일 수도 있고 역풍일 수도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이 같이 가야 될 방향은 뭐겠습니까? 평화와 발전이라는 동행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갈등이 역풍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바람이 새로운 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관리하고 가는 것이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국 관계를 이 날씨에 비유해 본다면 사람들은 가뭄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뭄이 들었다 한들 작은 시냇물은 막을 수 있어도 한강이나 중국의 장강 같은 거대한 강의 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 이게 한국과 중국의 5,0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역풍을 순풍으로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찾을 것이고 또 한강이 마르지 않듯이 장강이 마르지 않듯이 두 나라 관계는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것을 갈등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미 중국의 덩샤오핑이 40년도 더 전에 얘기했었죠. 40년도 훨씬 전에 구동존이, 치우동, 춘이 이것이 현안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천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간단히 다른 분들이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현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피터지게 경쟁해야 됩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뭐 피터지게 경쟁해야 되고요. 중국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도 더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뭐 배터리, AI,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서 피터지게 경쟁해서 중국 시장이든 세계 시장이든 한국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해야 되죠.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예, 한국 그렇게 살아왔고 중국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병목 현상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 거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중국의 장점도 있고. 다만 협력은 또 이렇게 합시다. 협력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협력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형 협력입니다. 오늘 장모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포함하자면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공통의 문제들, 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서비스, 고령화 대응, 저출산 대응 등등이 양국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똑같은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연구할 만한 공간이 큽니다. 두 번째 협력 방향은 국민들의, 인민들의, 사람들의 행복 추구형 협력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나왔지만 서비스 집중형 협력입니다. 관광업, 스마트 관광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류라든가 아까도 방금 전에 나왔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서로 막 물건만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보다는 서비스 중심형이고 우리들 일반 라오바이싱들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는 협력입니다. 그런 쪽은 얼마든지 지정학적 문제가 벌어지는 간에 미국이 아무리 우리 압박하든 간에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교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오늘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이쪽 행복 추구형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원칙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정치 외교적 갈등이 경제 산업 협력의 상호 이득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 상황을 겪었죠. 사드 상황을 통해서 한국은 큰 경제적 문제를 받았고요. 중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국이 앞으로는 명심을 해서 아무리 지정학적 문제 갈등이 소재라도 그것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해치지 않는 이런 이념을 서로 간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자적 협력 틀입니다. RCEP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로 묶였을 때는 양자 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버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RCEP이라든가 CPTPP를 동시에 가입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라든가 보건위기라든가 공급망 불안정이라든가 디지털 규범 같은 거를 원래 미국이 앞장서 이끌어왔는데 미국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협력해서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역할은 우리 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고 있네요. 예,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지금 여러분께서 바로 가시더라도 점심 식사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 10분 정도만 오히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바로 원래는 30분까지 제가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가시면 오히려 너무 힘들게 기다리셔야 돼서 10분 정도만 연장을 해서 하면은 조금 식사하실 때 줄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약 40분 정도까지 꼭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어서 김태원 교수님께서는 인천의 역할을 함께 말씀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저한테 떠맡기시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쟁 구도가 사실 이제 굉장히 치열하고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이제 등등등을 겪으면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기존의 키워드가 이제 협중 정서였습니다. 협중 혐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키워드였는데 저는 이제 그 키워드를 우리가 한동안 그걸로 중국을 접근해 왔으니 우리가 각도를 한번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좀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가 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서로 호감해서 출발하자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의 이제 생활 주간이라고 이제 유력한 시사 주간지에서 특집을 냈습니다. 중국 문학계에 불고 있는 한여 열풍. 한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딱 들으면 다들 피식하고 웃으실 텐데요. 중국에서 한여 하면 역시 이제 한국 여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한여라고 했을 때는 그때 중국 문학에서 불고 있는 한여 열풍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그거의 계기가 된 거는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저력, 한국 작가들의 이제 저력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크게 이제 감탄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현재 중국의 독서 시장에서 굉장히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이제 한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자기 할 일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등등등에 있어서 K 뷰티 뭐 이제 K 문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동시에 굉장히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여성상. 굉장히 이상적인 여성상을 한여라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우리의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의 표현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호감을 표시해 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 호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또 우리도 비자 면제 이후에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중국이 가보니까 좋더라. 이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이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받은 질문지 중에서 사전 받은 질문지 중에서 그렇다면 한국 남성은 없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한국 남성의 이미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이 본받을 만한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있나요? 딱히 안 떠오르실 거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여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멋진 한국 남성의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건 중국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멋진 이미지, 우리가 스스로 멋진 어떤 한국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하게 자신감 있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인천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그 질문을 받고 힘들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대학생들 이제 논문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제 오늘 수상자들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요. 저희 시립 대학생들도 이제 그 수상자들이 몇 명 나왔었고, 그랬을 때, 이 논문 공모전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져오고 하는데 요거를 좀 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인큐베이팅 시스템 같은 게 함께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많이 가져오고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무슨 뭐 축제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많이 냈는데 그거 중에서 좀 실현 가능한 것들은 한번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함께 좀 설립해 보면은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 살짝 해봤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마화 교수님 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정업 원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중국의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많은 한국 분들께서 편리하게 중국을 오가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청년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자 면제 이후에 중국을 가보셨나요? 어디를 가보셨나요? 상하이요. 네, 또 어디를 가보셨을까요? 예, 다롄에 가보셨다고요? 네. 비자 면제 혜택 이후에 많은 한국 분들께서 편리하게 가까운 중국으로 가십니다. 예, 저도 상하이에 가보니까 많은 젊은 한국 여성들이 보이더군요. 예, 과일도 아주 싸고요, 중국은. 네, 모두 상해로 여행을 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에 자주 가봐라. 그리고 아주 저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상하이만 가지는 마라. 그리고 베이징, 칭다오, 다롄 같은 연해 도시만 가지면 중국은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드넓은 내륙 지역이 있고 그리고 변경 지역이 있고 소수민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발달한 상하이가 있고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다른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중국의 많은 그 특색 있는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께서 젊은이들께서 중국에 가실 때 좀 다양한 곳에 가보십시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음식이 다릅니다. 상하이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그런 음식들은 뭐 내륙 지역의 산지로 가면은 또 더 다양한 음식들을 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가름고자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장봉희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2001년도였는데요. 2011년도 14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물가는 굉장히 쌌고요. 지금의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중국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50% 같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인상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 층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이 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김 교수님께서 한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와이프가 바로 한국인입니다. 네, 전형적인 한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매일 인스타를 통해서 중국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봅니다. 중국 왜 이래? 라고 물어보죠. 굉장히 부정적인, 제 중국인으로서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이상한 것을 보시더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SNS를 믿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믿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관심을 가진다면 중국어를 배우시고요. 중국에 가서 직접 보십시오.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중국인들과 직접 보십시오. 휴대폰을 믿지 마십시오. 중국과 접촉하면서 중국인들의 진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아니라요. 중국의 젊은이들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진실된 한국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SNS를 매개로 해서 또는 뭐 유튜버와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짱모후이 교수님도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좀 생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봐. 근데 원래 준비하셨던 그 제안 중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언론,媒体들이 협력을 해서 가짜 뉴스를 좀 해소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만들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들의 협력이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언론인들은 계속 만남을 사실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류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더 구체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해소 메커니즘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더 넓은, 예를 들면 중국을 보더라도 상해만 보지 말고 더 넓은 많은 곳을 보자. 한국에 대해서도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지 말자. 예를 들면 한여에 대한 사례를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중국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감 의 좋은 사례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한국 여자는 이러하다, 한국 남자는 이러하다, 중국 여자는 이러하다, 중국 남자는 이러하다, 중국은 이렇다, 한국은 이렇다 이런 모든 고정관념을 없애 나가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고 그 속에 사실 우리의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많은 협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인천에 장기간의 중단 없는 중국과의 교류,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의 만남, 전문가들의 만남, 기업들의 만남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 때도 한국과 인천과 중국의 그러한 우호 자매 도시들은 서로 코로나로 화상으로 양궁 우호 그 시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많은 교류를 해온 인천의 사례가 굉장히 그런 모범적인 지방 외교의 그리고 새로운 그 교류를 만들어 나가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남을 다각화하고 서로를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인터넷은 우리에게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과장된 고정된 시각을 만들어내고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또는 크게 만드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은 우리를 또 만나게 해주는 플랫폼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한강 작가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국의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강의 소설 이런 그 작품들의 세계적으로 그 사랑을 받는 작품들의 공통점은 한국이 단순히 위대하다고 말하는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직시한 작품들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또 여러 사회는 자기의 아픔을 직시하고 서로의 아픔에서부터 함께 만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이제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현태 교수님 말씀처럼 열심히 경쟁하고 그 속에서 협력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오후에는 청년들의 또 많은 그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전문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